어, Tuesday, June 25th. No. Tuesday, June 15th. 자, 6월 15일 읽기혁명 줌 주니어 리딩 클럽을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하버드생 조우석과 함께 꿈을 이루는 6일간의 수업 거의 마지막 부분 읽겠습니다. 나눔의 천재가 되자입니다. 페이지 175. 마음속에서 커다란 풍선이 부풀어 오르듯 뿌듯한 기분이 내 뒤를 감쌌다. 내가 고개를 드니 형이 부드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나누는 삶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결과를 낳곤 해. 그걸 나눔의 비밀이라고 하지. 나눌수록 늘어나는 신비한 일이 일어나거든. 혹시 록펠러 이야기를 알고 있니? 유명한 자선가 말이에요. 맞아. 그는 평생 동안 5억 5천만 달러나 되는 돈을 남을 위해 썼어. 록펠러 자식뿐 아니라 딸과 아들도 나누는 삶을 살았지. 그런데 그 일은 아주 우연히 시작되었어. 어떻게요? 록펠러는 석유 사업을 했는데 30대 초반에 이미 세상에서 알아주는 갑부였어. 매일 쏟아져 들어오는 돈을 제대로 헤아리기 힘들 정도였지.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어. 왜요? 나는 놀랐다. 그런 부자가 왜 행복하지 않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유는 이유 없이 자꾸 몸이 아팠거든. 그러고는 50살이 되었을 무렵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았지. 거금을 들여 고용한 최고의 의사들이 내려온 결론이라 더 이상 아무런 방법이 없었어. 아, 그랬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록펠러의 이야기는 세상에 알려졌고 신문들은 앞다투어 그 소식을 실었어. 하지만 그를 걱정하거나 위로하는 글은 단 한 줄도 없었어. 세계 최고의 부자가 죽으면 과연 그 돈은 누가 갖게 될 것인가? 사람들은 오직 그것만 궁금했어. 사실 록펠러는 돈을 모으기만 했지 제대로 쓴 적이 없었거든. 어쩌면 그건 당연한 결과였지. 형은 싱긋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1년이 거의 지날 무렵 록펠러가 우연히 한 소녀를 돕게 되었어. 돈이 없어서 입원을 못한다는 말에 비서를 시켜 몰래 병원비를 지불했거든. 그러고는 기적이 일어났지. 록펠러의 병은 씻은 듯이 나은 거야. 그는 태어난 뒤에 당장 재단을 만들었고 98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남을 돕는 일에 돈을 아끼지 않았어. 그럼 나중에는 돈이 거의 남지 않았겠네요? 아까 형이 이야기했던 5억 5천만 달러라는 액수를 떠올리며 내가 말했다. 아니야, 록펠러 재산은 더 많이 늘어났어. 네, 정말이요? 그게 바로 나눔의 비밀이지. 이걸 한번 볼래? 록펠러가 아들에게 남긴 글이야. 형은 수첩의 거의 마지막 부분을 펼쳐서 보여주었다. 거기엔 이런 말이 쓰여 있었다. 그건 아주 오래전의 일이다. 남들에게 내 돈을 나눠준 뒤 나는 신기한 선물을 받았다. 바로 재산이 점점 더 늘어나는 선물을 말이다. 내가 그걸 보고 나자 형이 말했다. 그 비밀을 깨달았던 사람은 록펠러 이전에도 있었어. 철강 사업으로 벌어들인 엄청난 돈으로 전 세계 3천 개의 도서관을 만들어 선물한 카네기가 대표적인 인물이었지. 그런 나눔의 천재들은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거야. 그리고 언젠간 너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형의 눈 속에서 별빛 같은 게 반짝이는 걸 나는 볼 수 있었다. 나도 그러고 싶어요. 나도 카네기처럼 도서관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영어 도서관을 만들고 싶어요. 전 세계 3천 개의 도서관을 선물한 카네기. 저는 우리나라의 동마다 영어 도서관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 나눔의 천재들은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거야. 그리고 언젠간 너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형의 눈 속에선 별빛 같은 게 반짝이는 걸 나는 볼 수 있었다. 그 말은 나한테 하는 것 같기도 했지만 어쩌면 형 자신에게 하는 다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불어 이별의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것도 느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 하면 너의 수업도 끝이구나. 형의 말에 나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도서관 이름도 줬어요. Goodwill Library.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 하면 너와의 수업도 끝이구나. 형의 말에 나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너와 함께한 시간들이 즐거웠어. 형이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동안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얼떨결에 첫 수업을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된 것이다. 저도요.
뭔가 더 멋진 말을 하고 싶은데 그냥 이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 앞으로 작든 크든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길 거야.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많이 칭찬해 주도록 해. 칭찬이요? 칭찬은 자신이 내 삶에서 주인공이 되는 가장 멋진 방법이야. 음, 자신의 삶에서 주인공이 되는 가장 멋진 방법이야. 스스로를 칭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도 기꺼이 칭찬의 말을 건넬 수 있어. 꼭 돈이 아니더라도 남들과 나눌 수 있는 건 많아. 칭찬도 그런 것 가운데 하나지. 고개를 끄덕이다가 문득 궁금한 생각이 들었다. 삶의 주인공이 된다고요? 있는 그대로의 내가 참 소중하다는 걸 알아차리는 거야. 나를 굳이 바꾸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해. 있는 그대로의 내가 참 소중하다는 걸 알아차리는 거야. 나를 굳이 바꾸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 깨달음은 큰 힘이 되지. 형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다. 내가 처음 유학을 고민할 때 주위 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어. 부모님은 물론이고 선생님들도 여러 가지 정보를 주셨지. 하지만 마지막 결정은 내 몫이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형의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다.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수록 나는 두려워졌다. 행여나 잘못된 판단을 내릴까봐 말이야.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달았어. 혹시 실패하더라도 행복할 거라는 걸 말이야. 혹시 실패하더라도 행복할 거다. 음, 혹시 실패하더라도 행복할 거야. 그치? 형은 어느새 내가 좋아하는 빛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스스로의 판단에 책임을 지는 건 무척 힘든 일이야. 하지만 그만큼 기쁨 더 크지. 스스로의 판단에 책임을 지는 건 무척 힘든 일이야. 하지만 그만큼 기쁨 더 크지. 그러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거든. 그러면서 형은 내 눈을 보았다. 그동안 함께 수업을 하면서 너에게 가르쳐 준 것보다 내가 얻은 게 더 많았어. 내가 아는 걸 나누면서 기쁨이 점점 커지는 걸 느꼈거든. 이제 마지막 인사를 건넬 때가 되었다는 걸 나는 알 수 있었다. 이런 예감은 틀려도 좋을 텐데 생각하면서 나는 바닥에 두었던 가방을 열었다. 이거. 응? 형은 눈을 동그랗게, 형은 동그랗게 눈을 뜨며 내가 내민 것을 받았다. 조금 부끄러워하며 내가 말했다. 수첩이에요. 수업을 하면서 보니까 형이 갖고 다니는 수첩이 너무 낡은 것 같아서. 형은 조금 감동한 얼굴이었다. 포장지를 뜯더니 조심스럽게 내용물을 꺼냈다. 그러고는 겉과 속을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마음에 쏙 든다. 나한테 정말 필요한 거야. 형이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아 난 이내 마음이 놓였다. 신경을 많이 써서 고른 선물이기 때문이었다. 어쩌지 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는데. 미안해하는 목소리로 형이 말했다. 괜찮아요. 형이 내 선물을 좋아해 주니까 나도 무척 기쁜걸요. 바로 그게, 그게 바로 나눔이라는 걸 어렴풋이 깨달으면서 나는 활짝 웃었다. 이게 마지막 숙제야. 형이 내미는 종이를 받아들고 나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형도 내 뒤를 따라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그러고는 내 대문 앞까지 나와서 배웅을 해주었다. 조심해서 가. 또 보자. 어, 미국에는 언제 가세요? 모레 아침에. 그렇게 빨리요? 이제 곧 새학기가 시작될 참이라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거든. 네. 꾸벅 인사를 건넨 뒤 나는 얼른 뛰어갔다. 집 앞에서 뒤를 돌아보니 형이 계속 손을 흔들고 있었다. 나는 형을 향해 소리쳤다. 형, 이 숙제 다 해서 내일까지 꼭 가지고 갈게요. 그러고는 형을 향해 힘껏 손을 흔들었다. 오늘의 숙제. 며칠 동안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내 방을 봤어. 얼마나 청소를 열심히 하는지 직접 보지 않아도 훤히 알겠더라고. 정말 대단하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건 힘들지만 멋진 일이야.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법이거든. 음,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법이거든. 거울 보고 자신의 얼굴을 그려봐. 환히 웃는 표정도 좋고 그냥 무표정한 얼굴도 좋아. 하나하나 그려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면을 발견하게 될 거야.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 그림을 그리고 다 그리고 나면 제일 아래쪽에 이렇게 쓰는 거야.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난 내가 참 좋아. 라고 말이야.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난 내가 참 좋아.
에필로그 형이 전해준 낡은 수첩 이야기. 이 수첩 속의 이야기들이 누군가를 단번에 바꿔주진 않지만 그 이야기를 일단 듣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이전의 자신이 아니야. 듣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이전의 자신이 아니야. 형이 전해준 낡은 수첩 이야기. 에필로그 형이 전해준 낡은 수첩 이야기. 나는 커다란 과자 상자를 한 손에 들고 쑥스러운 기분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아주머니의 상냥한 목소리가 인터폰을 타고 흘러나왔다. 나는 얼른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엄마 심부름 왔어요. 그래, 어서 들어오너라.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예전에 처음 찾아갔던 날처럼 아주머니가 현관 앞까지 나와서 나를 맞아주셨다. 상자만 건네고 얼른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아주머니가 미소 띤 얼굴로 말씀하셨다. 잠깐 들어왔다 가지 그러니 좀 전에 시장에서 과일을 사다 놨는데 아주 싱싱하단다. 좀 먹고 가렴. 나는 아주머니를 따라 주섬주섬 안으로 들어갔다. 6개월 전 형이랑 마지막 수업을 한 뒤 처음 들어와 보는 거실이었지만 장식장에 놓인 마이클 조던 사진이랑 햇빛이 잘 드는 포근한 분위기는 똑같았다. 조금 기다리니 아주머니가 여러 가지 과일을 쟁반 가득 담아서 내 앞 탁자에 내려놓으셨다. 형 만나러 우리 집에 자주 왔던 게 벌써 반년 전이지? 시간이 제법 흘렀구나. 그동안 길에서 간간히 볼 때마다 키가 쑥 컸다 싶었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정말 의젓해졌구나. 갑작스러운 칭찬에 얼굴을 붉히다가 곁에 놓아둔 과자 상자가 생각났다. 나는 얼른 상자를 아주머니께 드렸다. 이거 저희 엄마가 가져다 드리래요. 아주머니께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어머나 아주 맛있는 쿠키로구나. 우리 집 양반이 참 좋아하는 건데 잘 먹을게. 고맙구나. 귤을 까서 나게 건네주시며 아주머니가 말씀하셨다. 참, 어머니께 말씀 들었단다. 성적이 많이 올랐다며? 네. 나는 쑥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6개월 전에 형과 함께했던 수업 이후 나는 조금씩 공부에 재미를 붙였고 덩달아 성적도 올랐다. 이번에 본 기말고사 성적은 내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였다. 아, 형 덕분이에요. 그때 형과 함께한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변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주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다. 우리 아이가 갑자기 성적이 오른 것도 너만 할 때였어. 여름방학 무렵이었는데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며 한동안 외출이 잦더니 그 후로는 확 달라졌단다. 그전에 워낙 집중을 못하던 아이였는데 세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더라고. 얼마나 공부를 즐겁게 하던지 나중에는 내가 다 신기해했었단다. 아주머니 말씀에 난 두 눈을 동그랗게 떴다. 왜? 형도 여름방학 때 누군가를 만났다고요? 그래, 그랬단다. 그게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다. 아주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빛깔이 고운 사과 껍질을 벗기셨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내가 물었다. 이번 겨울방학 때 형은 안 오나요? 미국은 이곳과 달리 겨울방학이 짧은 모양이더라고. 크리스마스가 끝나면 곧바로 학교에서 할 일이 많대. 그래서 못 온다오는구나. 그러다 문득 떠오르신, 그러다 문득 무언가 떠오르신 모양이었다. 아, 맞다. 며칠 전에 우리 아이와 통화했는데 너한테 뭔가 전해줄 게 있다고 했어. 다락방에 두었다고 했는데 올라가 볼래? 어머니가 커다란 배를 먹기 좋게 자르시는 동안 아주머니가 커다란 배를 먹기 좋게 자르시는 동안 나는 계단을 올라가 오랜만에 다락방 문 앞에 섰다. 안으로 들어가니 커다란 창문과 한쪽 벽이 가득 찬 책들이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나는 방 한가운데 놓인 낮은 탁자 앞에 쭈그리고 앉아 그걸 가만히 쓰다듬었다. 겨우 반년 전 일인데 어쩐지 아주 오래전 일처럼 아련하게 느껴졌다. 침대 옆에 붙어있는 커다란 그림과 천장에 붙어있는 깃발을 둘러본 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 위로 손을 뻗었다. 아주머니가 위 위에 있다고 하셨는데 까치발을 하고 팔을 더듬으니 작은 상자가 손에 잡혔다. 얄팍하게 쌓인 먼지를 털어낸 뒤 뚜껑을 열었더니 생각지도 못한 물건이 나왔다. 바로 형이 수업 시간에 보여주었던 낡은 수첩이었다. 거기엔 내가 지난 여름방학 때 형에게 배운 내용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가만히 읽어보다
읽어보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예전에는 미처 몰랐는데 지금 보니 거기에 적혀있는 글씨가 형의 글씨가 아닌 것 같았다. 숙제를 내줄 때 항상 직접 써서 건네주었던 터라 형의 글씨를 잘 알고 있었다. 이상하다. 이 수첩을 무척 아끼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을 때 마음속에서 따뜻하게 올라오는 것이 있었다. 내가 낑낑대며 했던 숙제들이 곱게 접힌 채 거기 들어있었기 때문이었다. 한 장 한 장 펼쳐보며 미소를 짓고 있는데 낯익은 글씨가 적힌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다. 겉장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얼른 봉투를 열어 그 안에 있는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수첩의 주인인 너에게 안녕. 그동안 잘 지냈니? 이 편지를 읽게 될 쯤이면 벌써 눈치를 챘겠지? 내가 수업 시간에 보여준 낡은 수첩 속의 글씨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야. 내가 그 누나에게 수첩을 전해받은 뒤로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니 나도 잘 믿기지가 않아. 그 누나를 처음 만난 곳은 도서관이었어. 나도 그땐 너처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고 있었어. 일요일마다 가방 가득 문제집과 탐구서를 넣고 도서관에 갔지만 저녁에 집에 올 땐 한숨뿐이었지. 그런데 그 누나가 나한테 말을 건 거야. 그 후로 여름방학 동안 수업을 받았지. 6번의 수업이 모두 끝난 뒤 누나가 나에게 말했어. 아마 이제부터는 공부를 즐길 수 있게 될 거야. 6달 뒤에도 도서관에서 다시 만나자. 그때 너에게 해줄 이야기가 있어. 6개월 후 몰라보게 성적이 오른 나는 도서관으로 달려가 누나를 만났단다. 누나는 자기 일처럼 기뻐하면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던 낡은 수첩을 나에게 전해주었어. 그러면서 그 수첩에 적힌 이야기를 해주었지. 내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는 금방 알 수 있겠지만 수첩에 쓰인 글씨는 내 것이 아니야. 난 이 수첩을 몇 년 전에 어떤 언니한테서 받았고 그 언니는 또 어떤 오빠한테서 이 수첩을 받았어. 그리고 그 오빠는 어떤 형한테서 받았고 말이야. 이 수첩의 원래 주인이 누구인지는 나도 잘 몰라. 하지만 이거 하나만은 확실해. 수첩 속에 있는 삶을 밝혀주는 내용이 가득하다는 것 말이야. 이 수첩 속의 이야기들이 누군가를 단번에 바꿔주진 않지만 그 이야기를 일단 듣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음, 이 수첩 속의 이야기들이 누군가를 단번에 바꿔주진 않지만 그 이야기를 일단 듣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니야. 차근차근 바뀌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깨닫게 되지. 그 결과가 처음 나타나는데 보통 6달이 걸려. 음. 그래서 6달이 지난 후에 이 수첩을 받게 되는 거야. 그리고 몇 년 동안 수첩을 간직하면서 건네줄 사람을 찾게 되지. 자, 이젠 알았지? 알았지? 이 수첩을 소중하게 간직한 뒤 다음 사람에게 잘 전해주도록 해. 넌 분명 잘할 수 있을 거야. 누나가 수첩을 건네주고 돌아서려고 할 때 나는 다급하게 누나를 붙잡고 물었다. 누나, 궁금한 게 있어요. 도대체 그 사람을 어떻게 찾지요? 수첩을 전해줄 사람 말이요. 그러자 누나가 빙그레 웃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그 사람이 내게 다가오니까 말이야.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그 사람이 내게 다가오니까 말이야. 내가 그 수첩을 틈틈이 펼쳐보면서 그 안의 내용을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넌 스스로도 놀랄 만큼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그럼 그때 발견하게 될 거야. 수첩을 건네받을 사람이 말이야. 나는 그 누나의 말을 믿었고 몇 년 동안 기다렸어.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서 너와 마주쳤지. 그날 난 오랜만에 도서관에서 그 누나를 만나고 돌아온 길이었어. 그리고 그 다음날 내가 어정쩡한 표정으로 내 방문 앞에 나타났을 때 누나가 말했던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었지. 이제 이 수첩은 내 것이야. 몇 년 동안 정들었던 수첩을 건네주려니 좀 서운하지만 이젠 정말 때가 되었다는 걸 내 스스로도 알 수 있었어. 내 몸과 마음에 수첩 속의 이야기가 스며들어서 항상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 너와 함께 수업을 하는 동안 무척 행복했어. 넌 잘 몰랐겠지만 하루하루 달라지는 내 모습이 나한테 다 전해졌거든. 넌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다음 사람한테 전해줄 수 있을 거야. 그 수첩을 만난 건 내 인생의 행운이었어. 그날 도서관에서 그 누나를 만난 것도 말이야. 나중에 내가 졸업하기 전에 미국에 오게 되면 나한테 꼭 들르렴. 그때 내가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겠니? 어떤 사람이 행운의 주인공이 될지 나도 무척 궁금하거든. 그럼 건강하게 잘 지내렴. 또 만나자. 참, 수첩이 들어있던 상자 뚜껑
뚜껑에 봉투 하나가 붙어 있을 거야. 그걸 열어보면 재미있는 게 있단다. 나는 낡은 수첩 상자 속에 수중하게 넣은, 낡은 수첩을 상자 속에 소중하게 넣은 뒤 뚜껑을 살펴보았다. 두툼한 봉투 하나가 안쪽에 들어있었다. 조심스럽게 떼서 그 안을 들여다본 순간 나는 감개무량해졌다. 수첩의 다음 주인으로 선택된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수업을 받으며 했던 숙제들이 켜켜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봉투를 기울여 숙제들을 꺼냈다. 어떤 건 누렇게 빗집 아래에 있었다. 그 숙제를 할 때만 해도 다들 자신이 수첩의 주인공이 되리라고는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6개월 전에 나처럼 말이다. 봉투와 수첩이 들어있는 상자를 가지고 아래층으로 내려온 나는 아주머니가 건네주신 배를 다 먹은 뒤 인사를 하고 그 집을 나섰다. 아주머니는 언제나 그랬듯 환히 웃으며 현관을 배웅해 주셨다. 우리 집 초인종을 누르니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저예요. 그래 왔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니? 과자는 잘 전해드렸니? 감사하다는 말씀은 드렸고 참 그 형은 이번 겨울에 한국에 안 온대니? 대문을 열어주는 것도 이제 엄마가 호들갑을 떠는데 떠는데도 왠지 짜증이 나지 않았다. 나는 시원스럽게 대답했다. 네, 잘 전해드렸어요. 현관을 향해 걸어가면서 나는 하버드에서 공부하는 형을 떠올렸다. 그리고 언젠가는 나에게서 수첩을 건네받을 누군가를 생각했다. 갑자기 내가 참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26분. 행복한 마음으로 몰입하는 법. 첫째, 자신의 마음에 말을 걸어본다. 공부가 지겨워서 책상에 앞에 앉기 싫은지, 하고 싶은데 집중이 안 되는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통 모르겠는지, 막연하게 불안한데 부모님의 잔소리는 듣기 싫은지 등 마음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귀 기울여 본다. 둘째, 말을 들었으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준다. 그래, 많이 힘들었겠구나. 맞아, 나라도 그랬을 거야. 이제 이해해. 이렇게 마음을 어루만지고 다독거려 준다. 그러면 저절로 마음이 열리면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는 의욕이 생긴다. 이때 아니야. 그래도 무조건 해야 해. 라며 마음이 하는 말을 무시하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마음이 후다닥 닫혀버리기 때문이다. 셋째, 커다란 종이를 꺼내놓고 원하는 걸 적는다. 자신이 바라는 걸 종이 위에 솔직하게 적어본다. 이때 좀 더 큰 목표를 적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 자신의 꿈이나 장래 희망, 가고 싶은 대학이나 되고 싶은 인물 같은 걸 말이다. 그리고 나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라는 글도 좋지만 이왕이면 나는 기쁨과 슬픔을 느끼는 멋진 로봇을 만드는 한국 최고의 공학 박사야 라고 구체적이며 이미 실현된 것처럼 쓰는 게 좋다.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함께 붙여놓으면 더 효과적이다. 넷째, 잘 보이는 곳에 그 종이를 붙인다. 우리의 뇌는 눈앞에 자주 보이는 것을 이루려는 습성이 있다. 책상 앞에 앉았을 때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그 종이를 붙여놓으면 일부러 애쓰지 않아도 그 속의 글과 그림을 자주 쳐다보게 된다. 그것이 꿈을 이루는 마법의 열쇠가 되어줄 것이다. 다섯째, 마중물을 붓는다. 몰입은 행복한 공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하지만 그 상태에 이를 때까지 얼마간은 힘든 시간을 견뎌야 하는데 이것을 마중물을 붓는다라고 표현한다. 펌프에서 물을 퍼올리기 위해 작은 양의 물을 부어놓는 것처럼 자신이 붙여놓는 종이를 보며 마음과 나는 이야기를 떠올려 보도록 하라. 얼마 뒤 신기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기 시작할 것이다. 여섯째, 몰입을 즐긴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함으로써 마음의 문을 열고 목표를 보며 나아갈 바를 그리면 책상 위에 놓인 책도 그리 밉지 않게 된다. 가만히 펼쳐서 어느새 스스로 빠져들어 보라. 그 속에서 헤엄치는 자신의 모습이 느껴질 것이다. 몰입의 순간은 무척 행복하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까? 굳이 계획하지 않아도 참고할 책이 저절로 떠오르고 문제가 술술 풀려나간다. 기억할 건 그것이 그리 자주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상태가 정말 좋은데 언제 또 이런 걸 느낄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하는 대신 무릎에 이른 자신을 대견해야 하며 마음껏 즐기도록 하라. 그러면 더 자주 몰입이 찾아오게 된다. 일곱째, 자신을 칭찬하라. 몰입에서 깨어나고 나면 자신을 힘껏 칭찬해 주도록 하라. 와, 대단하다. 이렇게 멋진 경험을 하다니. 난 정말 대단해.
혹시 몰입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자신을 칭찬할 말은 얼마든지 있다. 내가 책상 앞에 30분이나 앉아 있었잖아. 이러다 어느새 책 한 권을 다 보는 건 아니야. 오, 대단한 걸. 처음엔 우스꽝스럽게 느껴질지 모른다. 스스로를 칭찬하는 게 말이다. 하지만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존중받지 못한다는 걸 잊지 말자. 여덟째, 말의 힘을 믿어라. 일본 최고의 기업가 마스시다 고노스케는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진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살아있다니 난 참 운이 좋습니다. 좋은 말은 좋은 힘을 발휘한다. 힘이 들면 습관적으로 이런 말을 중얼거려 보라. 그래, 참 감사한 일이야. 어쨌든 나는 운이 좋아. 그래도 어려운 문제를 2개나 맞췄잖아. 라고 말이다.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결국엔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9째, 주변을 정리하라. 풀다마 문제집, 몇 년은 지난 참고서, 사방에서 사들인 공책, 이제는 쓰지 않는 필기구들, 방을 어지럽히는 요소들은 이것 말고도 얼마든지 있다. 진정으로 행복한 몰입을 하고 싶다면 일단 방 정리부터 시작하라. 사람은 평생 1만 가지의 물건을 주변에 쌓아놓고 지내는데 그 가운데 실제 사용하는 물건은 얼마 안 된다고 한다.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없애도록 해라. 버릴 수도 있고 기부할 수도 있다. 방이 훤해지면 자신의 마음까지 맑아질 것이다. 열 때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어라. 공부가 혼자만의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평생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누구든 남을 도울 때 큰 에너지를 내는 법이다. 누구든 남을 도울 때 큰 에너지를 내는 법이다. 록펠러도 거금을 기부한 뒤 그 전보다 재산이 더 많이 늘어난 경험을 했다. 자신의 공부가 선한 일에 쓰이는 상상을 하라. 자신의 공부가 선한 일에 쓰이는 상상을 하라. 공부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오늘은 202쪽까지 읽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자, let's get started with 원서. 자, 즐거운 독서하신 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성님, your mic is off. 네, Okay. Good morning. 어제 그 찬우란이가 죽었다고 책 했었잖아요. 제목을 먼저 나눠주시면 좋으세요. 제가 선생님 동영상 만들어서 올리는 건 알죠? 네, 네, 유튜브에 공개로 올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는 사람도 알 수 있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배봉기님 책인가요? 배봉기님 장편 소설이고요. 네, 네. 어제 그 찬우라는 얘가 죽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막 아이들끼리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계속 선생님께서는 막 모른다는 듯이 그거에 관해서는 얘기를 꺼내지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신문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 영우랑 민재가 있는 그쪽 신문 그쪽 지도하는 선생님이 서 선생님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그 상담실로 불러가지고 교감 선생님께서 그, 그 내용은 실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다 아는 내용이니까 안 실으면 이상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그 찬호가 자살한 내용을 실었어요. 여기까지 읽었어요. 끝이에요. 네. 그래서 원성님이 느낀 점은 뭐예요? 어, 그런 것을 숨겨야 된다, 아니면 싫어야 된다,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싫어야겠다고 생각해요. 음, 자, 왜 싫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신문은 당연히 싫어야죠. 사람들끼리는. 그렇죠. 싫고 사실은 이제 왜 죽었는지 그 일을 알고 서로 나누고 생각을 해야지 그런 일이 또 방지가 되겠죠. 그냥 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않고 쉬쉬하고 감추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고 이제 왜 그 아이가 죽었는지를 서로 이제 진지하게 생각하고 찾아내고 원인을 밝혀서 그런 일이 다시 생각나지 않도록 서로 나누는 게 신문의 중요한 기능이겠죠. 또다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죠? 네, 이제 예수님 독감 나누겠습니다. 네. 읽은 책 이름 잠깐 이렇게 보여주고요.
책 이름이 다가오는 중. 저자는 그쵸. 누구세요? 책 제목인 행운이 너에게 다가오는 행운이 너에게. 중이고 저자는 이꼬님이요. 이꼬님. 네. 여기서 되게 사람처럼 자기를 소개하고 자신이 모든 아이들의 행동과 상황을 다 지켜보는 듯이 나오는 그런 그런 게 이 책에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제목이 일단 행운이니까 음, 행운이라는 약간 그 운이 의인화돼 가지고 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 영우라는 애가 있는데 그 영우가 되게 소심하고 거절을 잘 못하는 애예요. 네. 그래서 그 애가 학원을 갔는데 어떤 여자애가 영우 보고 우영이 보고 그 숙제를 보여달라면서 자 숙제를 보여달라면서 막 숙제를 베끼다가 자기가 또 힘드니까 대신 베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음, 그걸 본 영 우영이랑 같은 반인 반장이 음, 와서 좀 괴롭히지 말라고 이 그래 이건 부탁도 아니고 그냥 협박이라고 그렇지. 그러면서 그래서 그 학원을 같이 다니는 여자애가 "아 너가 뭔데 왜 자기한테 그런 말을 하냐."고 음, 하는데 그게 실제로는 아니고 그 반장이 그 우영이랑 사귄다고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럼으로써 전교생에 헛소문이 퍼졌는데 이 헛소문이 우영이는 별로 듣기 싫었단 말이에요. 음, 왜냐면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런 소문 나니까. 음, 그래서 그 소문을 없애기 위해서 그 형수라는 아이가 그 우영이한테 제안한 게 그 반장의 별명이 타노스인데 음, 그 반장한테 일부러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면은 쌍욕을 남기면서 거절할 거라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제안 우영이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음, 그래서 우영이는 진짜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 반장이 우영이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결국 사귀게 됐는데 우영이는 진심도 아닌데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진심이 아니라고 하면은 상처받을까 봐 음, 아무 말 못하겠는데 이 상황에서 진짜 우영이에게 행운이 필요하다고 음. 여기까지 읽으셨어요? 생각해요. 그죠. 감정 관리하고 이런 게 좀 어려울 텐데. 글쎄, 행운이 뭘까?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동기부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토요일마다 경제 독서 모임을 하는데, 이제 유료 모임이에요. 이제 월회비 얼마 내더라? 6만 원, 5만 원 내는다. 5만 원 내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교수님이 대구에서 성인 영어 회화 가르치시고, 이제 광고학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이제 그 동기부여하는 법 중에
자기를 동교부여하는 법 중에 두 가지 소개한 게 인생가 나는데 하나는 뭐라고 하더라? 연애를 해라. 응? 연애를 그러니까 연애를 하면은 실제로는 감정을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느라고 공부가 더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연애하지는 말고 짝사랑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대요. 뭐든지 열심히 하고. 제 선생님 생각에 경험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고3 때 이제 라이벌이 있었는데 항상 제가 전교 2등이고 전교 1등 하는 친구는 수학을 엄청 잘하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고3 고3 때 어떤 오빠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공부 열심히 해요. 잘 보이고 싶어서. 어, 1등이에요? 어? 1등이에요? 예, 예, 1등. 그러니까 저는 항상 2등 했어요. 왜냐하면 수학을 못해가지고 수학 때문에 항상 졌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 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그 교수님 표현은 진짜 연애를 하면 오히려 이제 또 지지볶고 싸우느라고 감정 소비가 많으니까 덕질만 해라. 근데 덕질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혼자 좋아하는 걸 짝사랑하는 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누군가 자기를 좋아하는 건 되게 사실 행운이 좋은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동기부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기보다 좀 더 잘난 사람 그룹에 조금 들어가면 이제 너무 자기가 기가 죽어가지고 그러면 정신 건강에 해롭지만 누군가 자기를 무시하면 거기서 나오는 분노 때문에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게 된대요. 그래서 그것도 맞는 말이다. 그런 생각 들고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 자기를 좋아하는 건 엄청 큰 행운이죠. 기분 좋은 일이고. 근데 왜 그걸 그럴까? 자, 좀 복잡하네요. 저는 이제 잠깐 제가 읽은 거 나누면 하버드생 조우석님과 조우석과 함께하는 꿈을 이루는 6일간의 수업 마지막 부분 어제 그 나눔의 비밀에 대해서 이제 읽다가 어제는 한 챕터 다 못 끝내고 어,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록펠러 이야기가 오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록펠러가 이제 석유 사업을 해서 30대에 거부가 되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꾸 몸이 아프다가 50 얼마 때에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기적적으로 다 나은 이유가 어떤 병에 걸려서 아픈데 입원을 못하는 아이였던 아이를 도와주고 난 후부터 이 병이 완전히 기적적으로 나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이렇게 그 기부하는 사업을 해갖고 뭐 5억 얼마를 기부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이후로 그 사람의 더 부자가 됐죠. 그리고 이제 철강왕 카네기 이야기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철강 산업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전 세계에 3천 개의 도서관을 선물한 카네기가 대표적 인물이다 그랬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여기서 또 인사이트를 딱 얻어서 나도 나중에 돈을 많이 벌으면 나도 도서관을 선물해야 되겠다. 수지구 동마다 영어 도서관을 하나씩 만들면 어떨까?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음, 선생님 꿈은 자유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이제 아이들이 즐겨 읽는 책을 영어 책을 계속 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읽어주고 있어서 조금 속상한데 아주 유명한 책부터 사서 모으고 있거든요. 요게 그 캡틴 언더팬츠 요 책. 어, 요 시리즈가 읽기혁명이라는 말을 창조하신 그 크라센 교수님이 추천하신 책이에요. 자기 인생을 바꾼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영혼 독서할 때 요거 읽으려고 사놨는데 요 책 여지껏 관심 가진 친구가 안현호가 하나 지금 빌려갔는데 아직 안 가지고 있네. 하여튼 읽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요 책 되게 좋다고 하셔서 저도 이제 읽어볼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이름이 뭐더라? 그램 영문법 시리즈. 영문법 시리즈를 많아요? 초등학교 1학년 친구가 그렇게 좋아해요. 음, 그죠? 영문법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 있을 때 어떤 아이가 그때 중학교 1학년인 거예요. 근데 영문법을 너무너무 6학년이었구나. 6학년 이제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영문법 잘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만화책을 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슨 만화책인데 그랬더니 그 만화책이 그램 영문법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갖다 놓으면 현우도 엄청 좋아하고 애들이 너무 또 공부 안 하고 자꾸 그 책을 꺼내 읽어서 좀 스타일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문법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잖아요. 애들이 문법을 싫어하는데 근데 초등학교 1학년에 지금 예쁜 여자아이랑 남자아이 쌍둥이 아이가 있는데 오면은 막 그 책 읽느라고 정신이 없게 되게 열심히 읽어요. 그러고 뭐라 그러냐면 공부하다 힘들면 나 쉬어야 돼 가면서 쉬는 게 책 읽는 거야. 쉬는 게 책 읽는 거야. 가서 막 공부방에 있을 땐 배를 쫙 따르고 엎드려서 책을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요즘은 틈만 나면 하다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디 가서 보나 그러면 가서 그 책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달에 책을 하나 사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 자기 15권, 20권까지인가 제가 샀고 그 나머지 부분 못 샀는데 오늘 그 책 사야 되겠다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돈을 많이 모으면 이제 가깝게는 여기 우리 지금 여기 태영 아파트에 2층에 책사랑 도서관인가 있잖아요. 그쵸? 무료죠? 무료. 네? 무료로 책 빌려보는 거 맞죠? 네. 그쵸? 그것처럼 영어 도서관도 무료로 하는 그런 데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면 꼭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질 거예요. 자, 선생님 꿈이 너무 많아서 탈이죠. 이제 인터내셔널 스쿨도 세워야 되고, 이제 영어 도서관도 하나씩 이제 여기 풍덕천동에 제일 먼저 세울 것 같아요. 이제 유료 말고 무료로 운영하는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할 것도 너무 많네요. 그쵸? 네, 오늘 이렇게 즐겁게 책을 읽어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자, have a nice day.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 줌 7시까지 열겠습니다. 독서하시고요. 그리고 예지님은 시험 공부 시간에 부담이 너무 많이 되면 독서보다 시험 공부를 하셔도 괜찮으세요. 선생님은 독서하고 선생님 독후감 나눠줄 수 있으니까 그건 자유롭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네. 네. 근데 뭐 미리미리 공부를 해놓고 30분 정도 여유가 있으면 그냥 또 책을 읽으셔도 좋고요. 자, 네. 오늘 예진이 만나는 날이네요. 자, have a nice day. 자, see you later. 감사합니다. 네.